네, 머니올라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머니올라 2025년 한 해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머니올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의 첫 손님도 이분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실 닥터 데이터 김영익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머니올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독자 여러분들. 네, 올해는 그냥 기쁘게만 시작할 수는 없는 마음 무겁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연말에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 나쁜 측면에서 사상 초유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좋은 측면에서 사상 초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든지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고요. 예, 그런데 일단 뭐 연초에는 우리 주가 특히 코스닥이 작년에 제일 많이 떨어졌었는데 일단 제일 많이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네요. 그럼 교수님께서 사상 초유라는 거를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될 지금 어떤 새싹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예. 기대를 가지신다고 생각해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화 가치나 그다음에 코스피 지나치게 저평가됐어요. 예, 조만간 제자리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작년부터도 계속 하셨었거든요. 예. 국장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국장 뭐 내부 수요는 굉장히 취약하죠. 우리 저 개인 투자자들 우리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연금마저 우리 주식 비중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내 수요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결국 저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야지 우리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4분기부터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때는 무슨 주식을 살 거나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이죠.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지난해에도 국장이 좋을 거다라는 예.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올해는 이제 정말로 약간 빛을 보게 되는 건가요? 예, 뭐 작년에 뭐 제 전망이 많이 좀 연말에 틀렸죠. 예, 특히 12월에 주가 오를 것이다.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뭐 예생적 정치적 사건이 주가를 많이 억눌렀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 억눌렸던 부분이 올해는 서서히 그 제자리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교수님 전망보다 조금 지연이 됐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 지연이 나타났었을까요? 우선 그 예생적 사건은 제가 뭐 예상하지 못했었죠. 특히 그 12월에 여러 가지 저 탄핵, 네, 계엄 정치적으로. 뭐 이런 정치적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외국인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고 예, 제가 12월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살 것이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예생적 사건이 나타나면서 또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팔고 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뭐 최근에 그 미국 주가만 오르고 우리 주가는 조정을 보이니까 또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팔고 국내 개인들도 팔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스스로 12월에는 예상하고는 조금 달리 흘러갔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외국인 매수세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조금 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올해 들어서는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다시 사는 국면으로 돌아섰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제가 만약 외국인 투자자라면은 한국의 원화 가치 코스피 너무 저평가됐거든요. 한국 주식을 제가 외국인이라면 사겠습니다. 예. 외국인이라면 한국 주식을 사겠다. 그러면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뭐 경제, 또 금리, 환율, 주가 여러 개가 많겠지만 먼저 교수님께서 데이터로 보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물론 경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운용하면서 올해 우리 성장률이 1.8%로 예상했거든요. 근데 1.8% 성장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 수준이 1.8%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우리 잠재 성장률 추정했는데요. 1.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1.8% 잠재 성장이 떨어졌다. 올해 우리 1.8% 성장 의미가 능력만큼 성장하는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작년보다 성장률은 낮아지죠.
예, 작년에 한 2.1% 추정이 됩니다만은 뭐 올해 1.8%라는 거는요. 작년에 증가했던 수출 증가세가 좀 둔화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투자자들 분들께 꼭 OECD 한국 선행지수를 한번 보시자 네,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죠. 계속 드렸는데요. 예, 그게 작년 7월에 정점을 치고 11월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 그 순매수 보면은 1월에서 7월까지는 주식 그래도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23조 원 정도 샀었어요. 근데 OECD 선행지수가 작년 7월에 정점을 치고 8월부터 하락하면서 우연히도 외국인 그때부터 매도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꼭 OECD 한국 선행지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OECD 선행지수가 급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하락하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 저평가됐고 아마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 저점을 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는 이제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예. 경제이다 보니까 사실 수출 전망이 많이 중요한데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호무역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많은 부분을 중국보다 미국에 의존하는 또 그런 게 크니까 수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게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예, 수출 증가율은 작년보다 좀 많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 수출이 8.2% 증가했죠. 예, 그런데 분기별로 보면은 작년 3분기에 10.5% 상승했고요. 4분기에는 4%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됐어요. 올해 저 기재부에서 우리가 수출 증가를 한 1.5%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그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이너스까지 그렇게 극심한 침체는 아닐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얘기가 조만간 들어서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나라에도 관세 좀 부과하겠죠. 예, 그런데 작년 수출 보면은 반도체, 조선은 아직까지도 잘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반도체 증가세는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으면 자동차, 예, 그다음에 철강, 아마 자동차 수출이 올해 상당히 부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동차 수출 작년에 보면 거의 50%가 미국으로 왔었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그동안 너무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쓸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구재 소비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아마 자동차에다 관세를 약간은 부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자동차 수출이 우리 수출 증가율에서 한 거의 11%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자동차 쪽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올해 수출 증가율이 작년보다는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예. 현대차를 사라, 뭐 우선주를 사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자동차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오히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자동차 쪽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작년에 반도체하고 조선업 쪽에 관심을 가지시다. 맞아요. 교수님은 이렇게 자동차 얘기 계속 안 말씀을 드렸고요. 하셨지만. 특히 조선업 쪽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리고 반도체는 뭐 많이 올랐다 또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예, 그래도 조선업 쪽은 상대적으로 좋았거든요. 예, 저는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을 보면서요. 어떤 업종에 투자를 늘리십시오, 줄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우리 수출 비중에서 올라간 게 반도체하고 조선이었었어요. 자동차는 작년부터 이제 비중이 축소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작년에 자동차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고요. 올해도 역시 우리 수출 비중이 가장 떨어지는 게 저는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 감소를 아마 현대차, 기아차가 아시아 쪽에서 수출을 많이 늘리기는 늘릴 거예요. 네. 근데 미국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아마 자동차 수출은 뭐 작년보다는 많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 올해 저는 뭐 자동차 주가 그렇게 좋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항상 그 일평균 수출을 보시는데 그럼 이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 비교해 보면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데요.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26억 7천만 달러 이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코스피가 2,399.49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약 13% 정도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는 한 15% 가대평가됐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 12월에는 거의 13% 저평가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안 살 이유가 주식 사야 없는 된다고 거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뒤따르는 질문은 그래서 뭘 사야 됩니까?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새해 장세를 봤을 때 며칠 안 지났지만 최근에 반도체 주도장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교수님은 올해도 반도체 섹터가 유망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반도체 센터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9월에 정점을 치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12월 보니까 9월에 136억 달러 수출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떨어지다가 12월 보니까 오히려 145억 달러로 오히려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은 중국, 홍콩으로 50% 이상 그리 가거든요. 그래서 중국, 홍콩 쪽에서 우리 반도체를 지금 수입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반도체 수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작년에 이어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선업 좀 오르다가 좀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조선업 경기 아직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관심을 갖는 업종 중에 하나가 통신업종이에요. 통신이요? 예. 작년에 우리 경제가 2.1% 성장했는데 올해 1.8% 성장이 둔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출은 통관 기준으로 8.2% 올해 1.5%로 많이 둔화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장률이 올해 1.8%나 증가하는 건 내수. 네. 지금 소비가 굉장히 부진하지만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소비가 좀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계획처정부, 저도 그렇게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소비가 작년에 한 1.2% 정도 증가한 거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올해는 그래도 한 2% 안팎.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작년은 수출이었는데 올해는 소비라는 거죠. 그래서 내수가 좀 회복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내수주도 올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통신. 예. 그리고 제가 통신업체 최근 강의도 갔다 오고 임원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런 게 쏠쏠하죠. 예. 교수님의 뒷얘기. 저기 통신 서비스하고 AI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도 이익 많이 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른 기업들한테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통신업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요즘은 이제 아주 일반인들도 퇴직연금 계좌 같은 거를 운용을 하잖아요. 예. 그 안에서 사고팔고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조선이나 반도체나 통신 이런 거를 ETF로 그냥 담아뒀을 때도 조금 무난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겠네요. 무난한 그래서 투자. ETF가 더 낫죠. 거기서 개별 종목 잘못 고르면요. 오히려 그 업종은 상승할 수 있더라도 그 종목은 소외될 수 있으니까.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TF가 저는 적절한 투자 수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상 ETF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뉴스의 면에서는 악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반도체 수출은 아직도 굉장히 좋은데요. 삼성전자 주가는 좀 거기에 못 미치죠. 그런 거 삼성전자 내부적인 문제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TSMC한테 밀리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HBM 이쪽은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그 다음에 기업 문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연초에 삼성전자 강의를 가서 강의 끝내고 그 몇몇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삼무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무원이요? 예. 삼성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아, 삼무원. 예. 그래서 삼성전자 일이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게 창의적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삼성전자 저도 주식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비중을 가감히 줄였었죠. 아, 그때요? 예, 예. 예, 그런데 반도체 수출 금액에서 평가해 보면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제가 평가해 보면은 반도체 수출 금액 가지고 평가해 보면은 네. 거의 25% 정도 저평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데 과거 보면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에는 따라잡기 잘 합니다. 여러 가지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뭐가 부족한 줄 알고요. 여러 가지 좀 개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삼성전자 주식을 정리하셨던 때는 전영환 부회장이 사과를 하기 전이었나요? 예, 후였나요? 그 이전이었습니다. 그 이전이에요. 예, 그 이전에 이제 강의 갔다 아까 산무원이라는 이야기 듣고 물론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때 많이 줄인 거죠. 그 이후로 사과가 있었고 공식적으로 예, 사실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주가의 측면에서는 계속 지지부진한데 과거에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개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세게. 예, 그때 애니콜 일부 불량품이 나왔다고 다 태워라. 예, 그럴 정도로 개혁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그런 개혁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뭐 기업 이익이나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주가도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여력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금리 얘기도 조금 해보고 싶은데 일단 한국은행이 지난해 2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 올해도 금리를 더 내리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계속 내리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소위 이거 이론적으로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로 이론적인 적정금리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한 2.3%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지금 3%니까 아직도 적정 수준보다 높다. 예, 그리고 우리 저 대표적인 시장금리 하면 국고채 3년 수익률이거든요. 네. 예, 국고채 3년 수익률이 현재가 2.5% 혹은 2.6%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2015년 이후 통계로 보면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0.4%포인트 정도 높아요. 예, 그러면 국고채 3년 수익률 2.6%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장은 기준금리 2.2% 시대를 미리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그렇게 낮아진 것은 앞으로 경제성장률 떨어진다, 물가상승률 안정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시장이 기대한 것처럼 우리 경제성장률 낮아지고 물가상승률 낮아졌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은행 저는 기준금리가 아직도 너무 높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2.25% 정도까지는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 하면은 그거에 연쇄적으로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효과라든지 또는 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유의점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그 금리가 내려가면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9개월, 12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나 생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차가 예, 네. 그런데 시차를 두고 소비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예, 그런데 과거처럼 그렇게 큰 효과는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계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기업 부채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가 증가하는데 과거보다 그 효과는 좀 적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면은 전반적으로 가계는 상대적으로 손해고 기업은 이익이죠. 왜냐하면은 기업은 금융회사에서 싼 값에, 빌린 돈이 네, 더 빌릴 많고요. 수 있으니까. 가계는 전체적으로 저축한 돈이 많거든요. 물론 가계 내에서도 차별화는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이 이익입니다. 예,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경기가 회복되니까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채권 투자보다는 주식을 더 찾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뭐 부동산 가격도 한번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여쭤보고 있는데, 싶어요. 네.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도 오른다, 그 다음에 집값도 오른다. 이거는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항상 그렇진 예. 않아요. 지금 사실 부동산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두고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는 느낌이라서 예. 교수님 의견도 근데 들어보고 제가 저 싶을 것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보니까 금리, 대출 금액, 경기, 특히 경기의 동행지 순환 변동치거든요. 예, 초기에 금리가 집값에 영향을 주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금리보다는 대출 금액, 그다음에 경기가 시간이 갈수록 집값에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경기가요. 예. 오히려 그래서 어떤 때는 금리가 오를 때도 집값 올랐고요. 금리가 떨어질 때도 집값 떨어졌습니다. 경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는 거는 내수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경기가 아주 나빠질 걸로 보시진 않고
그렇죠. 그렇다면 집값도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아니요. 아까 제가 주식시장은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주가는 우리 모든 경제 변수에서 저평가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수출에 비해서 13% 저평가됐다. 네. 그다음에 M2 강의 통화에 비해서도 작년 말 기준 한 18%.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코스피가 명목 GDP에 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명목 GDP에 비해서는 한 26% 저평가됐어요. 주가는 모든 경제 변수에서 저평가됐는데요. 집값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평가하면 실질 가격, 그다음에 PRR, 렌트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이걸 평가하면 집값은 지금도 한 15 내지 20% 고평가됐어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저는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집값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경기하고의 상관관계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아니네요. 집값에 있어서는. 그리고 경기도 별로 지금 동행지 순환 변동에서 떨어지니까 사실 집값이 최근에 그 서울만 올랐다가 대부분의 지방 도시는 아직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도 오르다가 최근에 보니까 46조 오르다가 지금 서울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코스피하고 우리 그 아파트 가격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은 코스피가 선행합니다.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집값도 상당한 시차 혹은 뭐 9개월, 12개월 시차를 두고 집값이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뭐 전국 집값이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전국의 집값이 오를 수 있다. 기승전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거기에서 기회를 찾는 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로 느껴지는데 맞나요? 제가 뭐 작년에 그 미국 주식 비중 좀 줄이고 우리 주식 상대적으로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사실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버셨죠.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은 거의 그 30% 이상 올랐는데 우리 코스닥은 22% 하락했죠. 그런데 올해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개인들이 해외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데요. 미국 비중이 무려 97%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통계 보면서 야, 돈이 너무 한쪽으로 몰리면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뭐 제가 금융시장 오래 지켜보면서 돈이 한쪽으로 같이 몰리면 그 다음에 부작용이 발생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좀 명목 GDP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는 한 26%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S&P 500은 그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말 기준 한 27% 고평가됐어요. 네, 그리고 실러 PER이라고 있죠.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그게 지금 37배나 돼요. 과거 평균이 장기 평균이 한 16배 되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S&P 500 배당 수익률이 최근에 2.24%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장기 평균이 4.2%인데요. 네.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분자의 배당금, 분모의 주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미국 분모가 너무 기업들이 커졌으니까. 배당을 줄인 건 아니에요. 배당은 계속 늘리고 있죠.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과거 평균이 4.2였는데 2.2%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만약 미국에 살고 미국 주식하고 채권 산다면은 주식 안 사고 채권 사고 싶어요. 지금 미국 10년 국제 수익이 4.6%, 뭐 3개월 2년짜리도 4.3%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주식보다는 채권을 더 많이 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국채를 더 많이 샀다는 겁니다. 국채 중에서도 단기 국채를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국채 수익률에 비해서 주가가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거품이 발생했다고 금방 꺼지는 거 아닌데요. 저는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작년만큼 오르기는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교수님께서 작년에 상반기에 출연해 주셨을 때 그때 저희 썸네일이 교수님 해주셨던 말씀 중에 파티를 즐기되 출구 옆에서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S&P 500 지난 12년 평균 수익률이 12.1%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12.1%씩 연평균 상승한 겁니다.
예, 그런데 2000년에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고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요. 연평균 상승이 1.0%입니다. 물가만큼도 못 올랐죠. 예, 저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 예,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가 뭐 앞으로 10년 동안 S&P 500 평균 상승률이 3%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더라고요. 예, 저는 3% 되기도 좀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미국 주가 가대평가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안정적인 투자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S&P 500 ETF를 꾸준히 사 모으던 사람들의 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한 타이밍인가요? 그 앞으로 뭐 20년, 30년 보면 괜찮겠지만은 앞으로 10년을 보면요. 예,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코스피 200 ETF를 예, 사는 게 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 좋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또 한 가지 이유 중에서는 오히려 지금 환율이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더 매력적이다. 우리나라 예. 주식시장이 이렇게 보는 차원도 있는데 교수님 그럼 저희 환율 얘기도 해볼게요. 사실 환율은 원화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달러만 예외고 미국 달러만 예, 유로, 뭐 엔, 뭐 원화 할 것 없이 다 약세였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작년 말에 우리 원달러율이 1472.3원이었었는데요. 예,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예, 작년 그 12월 우리 정치적 불안이 환율을 얼마나 상승시켰을 것인가. 네, 네. 예, 그래서 통계 분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우리 저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게 미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그 다음에 한미 금리차, 우리 경상수지거든요. 예, 그런 거로 적정 환율을 평가해 보니까 작년 말 적정 환율이 1220원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 실제 환율이 1472원이었으니까요. 우리 원화 가치가 거의 20% 이상 저평가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제자리에 돌아오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국내 정치적 불안이 좀 해소가 되겠죠. 사실 이거는 언제 해소될지 시간이 가면 좀 해소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지금 달러 강세인데 저는 내년 이후 달러 약세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 이후요. 아, 올해요. 예, 그쵸 이제 예, 바뀌었으니까. 연초라서 예, 올 뭐 빠르면 2분기부터 달러 약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 저는 미국 거의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금리 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될 때 달러 약세됐고요.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나 대외 순부채 높고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중앙은행이 계속 달러 보유 비중 줄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달러 약세가 될 수 있고요. 예, 지난주에 뭐 전미, 경제학회 이런 게 있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관세만 가지고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미국 무역 적자 줄일 수 없다. 그래서 85년 그 플라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 미국이 달러 약세 유도했고 엔이나 마르카 강세를 유도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합의를 할 것이다. 일부 교수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예, 저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앞으로 그런 협약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무역 적자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도 부과하겠지만은 그것 가지고 해결 못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달러 약세를 유도할 거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달러 약세가 유도되면은 달러 약세가 오면은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상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수입을 줄일 거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무역 적자가 개선될 것이다. 트럼프는 사실은 약달러를 옹호하는 걸로 예, 알려져 있죠. 약달러를 옹호하고 있죠.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달러가 강세 보이는 거는 트럼프가 대통령 2기 이제 집권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관세를 올릴 것이다. 관세를 올리면 미국 물가가 오를 것이다. 미국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 별로 못 내릴 것이다. 네. 예, 그래서 달러가 강세된 거죠.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연준은 이미 뭐 점도표상에 몇 번의 금리 인하가 점쳐진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도 그대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 예, 9월하고 12월 점도표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 9월에는 올해 그 금리를 한 4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다 그랬는데 12월에는 그 점도표상 보니까 올해 2차례 정도 금리 인하폭을 많이 줄여버렸어요. 예, 그런데 연준 저는 경제 전망이나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3개월 사이에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인가. 3개월 사이에 경제 성장을 많이 올리고 물가상승을 올리고 실업률은 낮춰버렸거든요. 근데 또 3월에 그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를 찍는데요. 3월에는 또 많이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돼요. 3월에는 더 그래서 낮아졌다. 미국이 또 작년 9월에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 한 4차례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학생들은 진짜 고민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달러가 너무 비싸니까 사실 뭐 학생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거나 뭐 부모님 신세를 조금 지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누구는 주가 예측보다 더 어려운 게 환율 예측이라고도 하던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말씀 나온 김에 환율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해외 여행 가신 분이나 뭐 자녀들 유학 보내신 분들 좀 굉장히 힘드시죠. 사실 제 가까운 친척 보니까요. 뭐 애들 둘이 해외 유학을 보냈는데 그 가까운 친척이 저보다 환율을 더 잘 알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적정 환율 수준이 1,220원이다. 뭐 이것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저는 올 하반기는 최소한 1,35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350원대 정도를 예, 예상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수님, 제가 작년에도 아마 연초에 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채권도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교수님 따라서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소득도 수익도 내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올해에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겠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과 가상자산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는 좋을까요? 뭐 제가 뭐 거의 2년 전부터 채권 투자하십시오. 채권 투자하십시오. KBS 방송 어떤 진행자는 제 얼굴만 보면은 채권 생각이 난다. 그만큼 채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채권 투자해가지고 수익률 좀 많이 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까 우리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5%로 떨어졌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기준금리 2.2%를 미리서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채권 투자하죠. 시세 차익 누리기는 힘들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금리 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올 한 해만 보면은 채권대에서 시세 차익 누리기는 힘들다. 가장 싼 게 주식이다. 세계 주식 중에서 우리 주식이 제일 싸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늘 제가 우리 그 투자 자산에 금이나 비트코인 한 10%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 10% 정도 보유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이나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달러거든요. 달러가 약세될 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금 가격이나 비트코인 가격은 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으면 저는 달러 인덱스 뭐 올해도 떨어지고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금이나 비트코인 한 10% 정도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까요? 좀 흔들리고 있기는 있죠.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렇게 애치고 있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렇게 애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약해진 거를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큰 흐름 보니까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추세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달러는 뭐 기축통화 역할을 계속 유지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은 이게 이제 페트로달러로 굴러가던 어떤 그런 세계 경제 분업 이런 흐름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글로벌 경제를 보시면 실제로 지금 달러도 기축통화로서의 그런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페트로달러의 지위도 진짜 위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상되는 어떤 글로벌 경제나 그런 거의 불확실성 이런 것도 혹시 우려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저는 앞으로 G0 시대가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뭐 G2, 뭐 미국, 중국입니다만은 힘이 다 같이 좀 약화되는, 힘이 좀 분산되는 둘 다. 이런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페트로달러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된 거는 1974년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면서 네. 달러로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기축통화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중간 선거 앞두고 사우디 가가지고 원유 좀 생산 좀 늘려달라. 사우디 외무상이 바이든 떠나자마자 우리 논의도 안 했다. 그리고 요새는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워낙 세니까요. 근데 사우디가 얼마 전까지는 자기 원유 수출 중에 약 3분의 1이 중국으로 가는데 그거를 달러로 안 받고 위안화로 받아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했었어요. 트럼프가 워낙 세니까 지금 사우디가 좀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추세는 계속적으로 남아 있고요. 뭐 달러 기축통화 역할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뭐 각자 도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마 저는 뭐 G0 시대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G2도 아니고 G1도 아니고 그야말로 G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G0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와는 다른 생각으로 투자에 임해야 되나요? 우리나라는 작년 보니까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거든요. 우리는 어떻든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좋은 제품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수출 보면은 다행히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작년 비중 보면은 중국 비중이 19.5%, 미국 비중이 뭐 18.5%, 그 다음에 아세안 비중이 한 17%, 인도 비중 3%, 중동, 그 다음에 거기 남아메리카 이쪽에도 한 5%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저는 수출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경제가 극심한 거 침체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비중 97%는 너무 높다. 해외 주식 투자 중에서는. 좀 다변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요. 미국 S&P 500보다는 이머징 마켓 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올랐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그다음에 뭐 인도 이런 데도 나눠서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었어요. 교수님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인도는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은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해 주셨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머징 마켓 생각하면은 브라질 같은 데는 좀 두렵고 너무 변화가 커서 환율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인도, 베트남, 인도, 베트남, 나아가서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한번 인도네시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어쨌든 우리 경제가 전망은 밝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밝은 시작을 맞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달리 말하면 전망이 그만큼 좋을 수도 있다는 거지만 지금은 아직은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인데 교수님께서는 요즘에 이제 우리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시기를 나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선 제가 뭐 우리 잠재 성장률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주식 사라고 말씀드렸던 거는요. 우리 코스피가 지금 명목 GDP에 비해서 한 26% 저평가됐다. 최소한 26% 정도는 오른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 잠재 성장률 실질 GDP 기준으로 1.8%, 명목은 한 3.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매년 한 5% 정도 상승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평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26%는 오른다. 그 과정에서 그 주식 비중 늘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우리 잠재 성장이 올리기 위해서는 뭐 인구가 증가하든지 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하든지 생산성이 증가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생산성 증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대타협, 기업 차원에서는 노사 대타협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정치하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속한 단체 그 이익만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좀 안타까워요. 뭐 좌파, 우파, 뭐 보수, 뭐 자유민주주의, 뭐 개혁파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그냥 자기가 속한 단체의 이익만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사회적 갈등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 가지고 그 단체의 이익을 벗어나 가지고 모든 게 경제 주체들이 뭐 그쪽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요. 예. 뭔가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실 것 같고 해주셨으면 싶어서 여쭤본 질문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밸류업 이슈도 있어서 사실 노력이 좀 있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지만 또 성과가 기대만큼 없었던 부분도 있는데 올해 이제 또 상법 개정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교수님께서도 이 상법 개정이 되면 더더군다나 외국인 투자세가 더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주식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 작년에 보니까 우리 코스피 많이 떨어졌는데요. 우리 금융주는 많이 올랐어요. 밸류업 때문에. 예, 그게 밸류업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네. 앞으로도 서서히 이거 나타나리라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상법 개정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한 번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원화가치도 저평가, 코스피도 저평가됐다. 그래서 외국인이 결국은 주식을 살 것이다 그러는데 그 시점은 아마 지금 공매도 지금 금지 그게 해제되는 시점이 아닌가. 아,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시점. 예, 그게 지금 우리 정책 당국이 3월에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 무렵에 외국인들이 저는 우리 주식을 사지 않을까. 우리 코스피 저평가, 원화가치 저평가, 예,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예, 그런 거 시장 조치들이 나오면은 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그 해제 조치가 안 나온다. 금지 해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거는 워낙 안 좋으니까 더 안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게 나오면은 아마 좀씩 개선될 것 같습니다. 네. 여쭤볼수록 확신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이렇게. 네, 그러면 하여튼 올해도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 금지 해제 3월 정도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그때 즈음에 또 교수님 1분기가 끝나갈 즈음 모시고 예.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까지 평안하게 잘 계시고요. 모쪼록 교수님께서 오늘 당부했던 그런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바람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예. 올 한 해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